오늘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 가운데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216조 2항을 설명했던 것을 이제 7-6 연습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갑이 을을 상대로 냈다라는 거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을은 이 대여금 자체의 성립을 부인하는 행동도 방어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대여금 자체는 이제 인정되지만 피고 입장에서 변제했다라는 방어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대여금 자체는 인정되지만 나도 너한테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겠다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죠. 이 지문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로 많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등장시키는 게 뭐 소멸시효 항변도 있죠. 이런 식의 지금 대여금 청구에서는 공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 원인 사실은 민법 598조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통은 차용증 같은 것을 서증으로 내죠. 아니면 증인을 내세우지요. 그런 상태에서 대여금의 존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고가 변제 항변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설문에서는 변제 항변과 함께 자기의 이 수동채권, 자동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이 소구채권에 대해서 수동채권이 아니라 자기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수동채권에 대해서, 즉 소구채권에 대해서 상계, 적상을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죠. 이 상계항변을 그냥 대뜸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대여금 자체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변제 같은 거 항변을 하고 안 되니까 상계항변한다. 이런 식의 논리적 흐름에서 예비적으로 상계항변한다. 뭐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랬을 때 변제항변과 상계항변을 제출하였다. 소문 1. 법원의 심리 판단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대여금 자체의 성립 또는 변제에 따른 소멸까지를 심리해서 판단을 하고 상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대여금 성립이나 대여금의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계를 하는 것은 이 논리적인 흐름에서 이상하다 라고 보는 게 증거조사설의 통설의 입장이에요. 판례는 뭐 뚜렷한 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나타나고 있는 쟁점이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학설은 이 대여금 자체의 성립, 소멸 등을 증거조사한 끝에 그게 인정되면서 상계라는 것이 대항카드로 나타나는 심리에 있어서 되는 것이지 곧바로 대여금 자체의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대여금 자체의 성립 여부가 결론이 안 난 채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하죠. 상계가 지금 예비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무조건으로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는 대여금 자체를 결론을 안 내려놓고 상계가 나오니까 대여금이 설사 있냐 없냐까지 뭐 생각하지 아니한 채 있다는 전제하에 상계를 시켜버리면 뭐
편할 수도 있지요. 대여금 자체의 존부가 결론이 안 난 채 네가 상계하겠다니까 그래 그러면 대여금 있는 걸 전제로 한 상계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대여금 자체의 결론을 증거에 의해서 매듭 짓고 나서 상계카드의 이 상계적상 등에 따른 방어방법의 심리가 증거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증거조사설로 일반적인 입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보통의 방어방법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의 방어방법 사이에서는 즉 변제와 소멸시효 사이의 방어방법이라면 그건 변제 등을 먼저 심리해서 오케이 할지 소멸시효에 대한 심리를 먼저 해서 오케이 할지는 상관없는데 지금은 변제항변이 나왔으니까 변제항변 더더욱 예비적으로 했다라면 변제에 대해서까지 해서 대여금 자체의 결론을 기착을 보고 나서 네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심리가 들어가서 그것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예비적인 경우라면 더더욱 논리적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무조건 상계와 예비적으로 한 경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구별해서 의미를 두려는 입장도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입장은 변제항변에 따른 상계 이전에 대여금 자체의 결론의 기속을 보고 나서 상계하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이해되겠죠? 두 번째는 1,500만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 요 금액이 요때는 의미가 있어요. 대여금은 1,000만 원인데 여기에 1,500만 원. 그 경우는 뭐 때문에 의미가 있냐면 216조 2항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두 번째 2항에서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지금 대항을 하지 1,500만 원 다 써먹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을의 입장에서 1,500만 원에 지금 자동채권을 여기는 설정을 매매대금 채권이네요. 이 매매대금 채권을 1,0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만 쓰면 되니까 대항한 액수는 1,000만 원이죠. 그 대항한 액수 1,000만 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긴다.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뭐냐? 일반론으로 가서 이유 중에 나타나는 판단으로서 기판력이 생기는지 아닌지의 일반론적인 논쟁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500만 원 부분은 1,000만 원은 이항에 의해서 대항한 액수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는데 500만 원은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문제로 가요. 청구가 인용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가 인용됐다는 건 뭐예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제출했지만 편의상 요걸 1번 채권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 채권이라고 하면 1회 채권이 인정되고 2회 채권이 가타부타 인정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따른 상황은 요 경우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요 경우는 다른 쟁점 없다면 원고 청구가 인용되는 상황으로 갈 텐데 지금 케이스는 2번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결국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다라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2차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원고는 뭐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안 삼으리라고 보이고 피고가 뭘 갖고 문제 삼으면서 물고 늘어지냐면 여기서 사실은 자기 자동채권의 존부가 심리되고 이유 중에 판단이긴 하지만 심리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을이 갑한테 청구가 들어가면 별도로 요게 기판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216조 2항에서 대항한 수액에 있어서 기판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소는 허용되는가? 라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반대채권에 기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채권에 기한. 그래서 1,000만 원의 경우는 안 되는데 다만 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건가? 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을 있다고 할 건가의 추가적인 쟁점으로서 교과서적인 설명은
신의칙 등에 비춰서 이유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일정한 경우에 앞사건에서 쟁점이 됐다든지 한 것을 지금 2차전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규제하려는 입장도 있는데, 일반적인 입장은 이유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가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 뭔가 그 앞사건에서 충분히 쟁점이 됐을 때 다시 그것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규제하려는 입장 등이 신의 측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거에 의해서 외국의 학설 등이 일반 두꺼운 교과서 보면 설명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쟁점효라든지 의미 관련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속 이런 것 등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세 번째, 위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이번엔 인정돼서, 상계항변이 인정됐으니까 이런 틀로 인정이 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네요. 원고 청구가 기각되니까 이 경우는 양쪽 다 한번 재시도를 어떤 식으로 해보려고 하냐면, 원고 입장에서는 기각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되면서 기각됐으니까 이번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뭐 이런 태도 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계항변이 인정돼서 갑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는데, 1위 갑의 의의 채권은 애초부터 부존재한다. 2번 요 부존재. 앞사건에서는 인정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는데, 원고가 지금 기각된 게 결국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에 나온 그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돼서 자기가 기각됐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기판력에 걸린다의 이야기죠. 소문 3의 두 번째는 의리 갑의 채권은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고 해서, 의뢰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거 요거는 인정됐지만 뭐를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의뢰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자동채권에 제공한 채권이 인정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다행인데, 인정 안 된 것보다는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뭐가 불만이에요? 원고 청구가 결국은 이제 기각돼서 전체적으로는 다행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뭐가 채택돼서 인정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의뢰 입장에서는 원고 청구의 요거의 소멸, 뭐 그게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됐다든지 하면 자기 요 상계 제공 요 채권을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짐을 2차전으로 벌릴 수 있겠느냐 인데, 216조 2항이 청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수액안에서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실은 요거뿐만 아니라 요게 반영돼서 원고의 청구가 전체적으로 기각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의리 갑의 채권에 애초부터 부존재한다고 해서 같은 기각이긴 하지만 의리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시도는 일반적으로는 기각됐으니까 큰 의미에서는 부존재하지만, 이 사람의 속사정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됐다든지 지금 부존재한다든지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됐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재차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나름대로 이해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216조에 있어서의 조문이 원래의 청구권의 성립 여부, 원래의 소구채권의 이제 그런 성립 여부가 기판력을 가지니까 원고의 이 청구 채권의 성립 여부를 재차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아직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앞으로 배울 상소의 이익의 소문 4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문 4가 보세요. 상계항변이 인정돼서 갑의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좀 아까 상황 계속 이어진 것 보세요. 느낌 이해해요? 을은 이 판결에 대해서 변제 항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겠는가인데, 원래 항소 이익은 여러분이 A 플러스 맞았는데 재수강 할 수 있어요? 자, 설명 실패하는 것으로 들어갈 것 같아. 설명 안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맞았는데 재수강 할 수 있어요? 없죠. 완전 승소자는 그러니까 항소의 이익이 없다가 기본 명제예요. 완전히 1심에서 승소했는데 전부 승소했으면서도 뭐가 불만이 있냐?
불만 있는 사람은 진 사람이 불만 있는 거지, 승소한 사람은 불만으로 재차 한번 항소심에 가서 2차전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1심에서의 소의 이익 비슷한 대칭 개념으로 항소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항소의 이익에서 거기서 커트당해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요. 전부 승소자는. 그럼 여기서 의뢰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각을 받아낸 의뢰 입장에서는 승소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불만이에요? 변제를 통한 막아낸 거와 상계를 통해서 막아낸 것에 대한 이 차이를 이해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중에 나타나는 차이에 불과하지만 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의뢰 입장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냥 보통의 경우 승소했으니까 너 이겼으니까 기각시켜서 네가 막아냈으니까 너는 이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일이 이 경우는 아니다 라는 게 상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계가 제공돼서 이긴 거랑 그냥 원고의 그 소구책 그 자체를 막아내서 이긴 거랑의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상계가 제공돼서 이긴 것은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다음에 이제 그건 못 써먹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승소자래도 나중에 가서 보면 항소의 이익에서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유 중에 판단을 가지고 그는 따질 수 없다가 기본인데, 상계는 특수성 때문에 상계를 안 써먹고 이기고 싶어서 하는 류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예요. 그래서 소문사는 변제항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가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 경우에 변제와 소멸시효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변제와 소멸시효를 열심히 변제항변하고 소멸시효항변했는데 법원이 뭐를 갖고 채택해서 피고 입장에서 막아서 이겼냐면 변제가 아니라 소멸시효 갖고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됐어요. 소멸시효가 채택되고. 그랬을 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해서 어떻게 돼? 못 들었어? 어? 변제하고 소멸시효 항변인데 소멸시효 항변이 채택되면서 피고 입장에서는 이겼어. 즉 기각시켰어.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는데 피고 입장에서 항소를 할 이익이랄까 필요성이랄까 다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어때? 없어? 왜? 좀 달리. 자기의 정치적 특권이 항변으로 상실되는데 소멸시효 항변 같은 변제하고 똑같이 소급 채권이 맞아. 그게 뭐 그냥 이론 없이 그래. 근데 여기에 이론 있는 사람. 나는 이론이 있어. 이론이 있어. 나는 나를 나쁜 놈 취급하고 있어. 나는 정확히 갚아서 안 갚아도 되는데 나를 도망다니면서 빚 떼먹은 놈 취급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멸시효에 대해서 나는 변제했다라는 거랑 뭐 아니면 소멸시효라도 걸고 넘어지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법원이 소멸시효를 채택을 했어. 나 감정상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왜? 소멸시효는 뭐야? 안 갖고 떼먹고 도망다닌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변제는 뭐야? 갚은 거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비해서 나는 변제로 이기고 싶다라는 다툼을 하고 싶다라는 특이한 발상을 나 혼자만 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론 없이 대답한 게 맞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나는 그런 생각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동조하는 사람 없어? 변제해서 정정당한 게 이기고 싶은데 이건 그 얘기는 그걸로 안 해주고 잘 도망다니다가 3년, 5년, 10년 흘러서 안 갚아도 된다라니 내 기분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나 항소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아니라 갚은 걸 막 증명을 해가지고 이기고 싶어. 응? 그런 심정 없어? 없어? 나만 이상해? 또? 없어? 진짜 이상하게 보냐?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항소의 이익을 항소 입법하면서 상소의 이익을 그런 어떤 주문에 나타난 결론과 자기가 이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매치시키는데 원칙은 주문, 결론에 대한 피고 입장에서 아까 기각됐으니까 이제는 뭐 너는 불만이 없지 않느냐인데 예외적으로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상계의 특수성에 비춰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변제와 소멸시효 사이에서 나는 그 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나는 뜰뜨름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다 이거지. 상소의 이익, 강소의 이익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이해시키려고 한 거야. 그래서 7-6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중요한 쟁점인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일반론 조금 하고 상계에 대해서는 7, 8개 쟁점이 절차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고 지금 마지막 상소의 이익 등에서도 그게 쟁점이 되는 걸 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7-6을 봤으니까 질문 다 이해됐어? 그래서요. 이건 좀 있다 이상. 상계학적으로 대항한 X의 하나의 미친인데 여기서 지금 1000만 원이 500만 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쪽에서 1번 대여금 채권이 들어갔죠. 대항한 X니까 여기 지금 매매대금 채권 자체는 덩어리는 1,5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만 쓰인 셈으로 보자라고 하니까 500만 원은 안 걸리면 누군가 이걸 부정하고 싶다든지 이걸 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인정받고 싶다든지 하는 벌리는 게 500만 원어치는 된다가 기판력이 안 걸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일반론인데 잘 보자 이거죠. 내가 얘기를 확장시키면 여기 금액으로는 쪼개질 수 있지만 그럼 매매대금이 1,000만 원 부분은 인정되면서 500만 원은 안 되느냐 부분서 금액적으로 쪼개져서 이게 수량으로 쪼개놓긴 했지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로 해서 나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금액이 있을 때 1,000만 원은 갚았고 500만 원은 안 갚았고 뭐 그런 류의 문제라면 모를까. 매매계약이 체결이 인정돼서 대금 받을 게 있다 없다 1,500만 원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쪼개지는 게 사실은 이상해요. 여기서 전소에서 이게 인정돼서 1,500만 상계항변이 요 그림에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걸리려면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이라는 한 덩어리가 그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됐을 때 1,5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뭔가 부정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쪼개져서 1,000만 원만이고 500만 원 아니다라는 것도 다 사실은 이상해요. 그런 논리 등에서 시작한다면 500만 원도 걸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중의 판단에 걸리기 위해서 신의칙 등에 내세우는데 이 경우에 좀 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본다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따른 대금이 발생한 것이 1,000만 원은 발생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기판력의 기속을 받는다라고 216조 2항에 의해서 하더라도 나머지 500만 원은 그럼 방치할 거냐 보면서 사실은 500만 원도 매매계약 체결해서 1,000만 원이 걸리면 500만 원도 걸리는 거가 더 맞는 얘기 아닌가의 그런 것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 이유중의 판단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충분히 싸움의 내용이 됐으면 500만 원어치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의 문제이지. 됐어요? 뭐가 더 안 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5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를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판력이 붙여서 결국 못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거지. 기판력이 안 걸린다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조문상에 그 1,000만 원만 걸린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500만 원은 다시 만약 이렇게 된 것에서는 부정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또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싶은 사람이 500만 원어치만은 따질 수 있다라는 게 기판력에 안 걸리는 거고 기판력에 걸리면 이제 두 번째 청구가 뭐 각하되느냐 기각되느냐 뭐 어떤 식으로 그 이론적으로 처리될 거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뭔가 재차 걸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자체가 민법상 배등에게 관하여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상계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그건 실체법에서 소멸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별도로 절차법적으로 2차전으로 벌리는 입구에서 기판력이 작동을 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이고 지금 그러니까 소멸된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2차전을 벌리느냐 부분서의 절차법적으로 2차의 소송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의 문제이죠. 네? 됐어요? 이원성. 이사람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멸시효, 소멸의 변제하자는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판단 이유에 있어서 만약에 3기의 항변을 할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변제 소멸시효도 있고 상계도 했을 때는 변제나 소멸시효는 그냥 같은 이유급이고 역시 상계는 좀 특수한 방화방법이고 그런 고려해주면 되지. 거기를 같은 의견으로 어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뭔데? 앞으로 이거 문제를 변제 항변도 했다, 소멸시 항변도 했다라고 세팅한다는 소멸시효로 일단 소멸시 항변을 했다가 혹시 몰라서 상계 항변 했다는 변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또 됐어요? 이해됐어요? 응?